이 글을 시작하는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옆에 놓여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그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었느냐고. 그 답은 간단하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나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려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게 남겨준 것들 때문에. 이것은 한 남자의 몰락과 재기의 이야기다. 완전한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미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다. 한 장 행복했던 시절. 2018년 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29의 나이에 작은 IT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며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와 5살 배기 아들 준호와 함께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우리 준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준호가 현관문 앞에서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곤 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가정.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수진이와 나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나갔다. 여보,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 그때쯤이면 내 연봉도 좀 더 오를 테니까. 준호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둘째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소소한 꿈들을 나누며 살았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미래는 언제나 우리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회사 일은 바빴지만 즐거웠다. 나는 웹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고 우리 팀이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상사들도 나를 인정해 주었다. 곧 과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고 연봉도 크게 오를 것 같았다. 그해 여름 휴가 때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준호가 처음 보는 바다에 신나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노는 모습. 수진이가 모래사장에서 준호와 함께 모래성을 쌓는 모습.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보물 같았다. 아빠, 내년에도 바다 와요.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내년에는 더 멋진 곳으로 가자.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나는 세상이 언제나 공평하고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가을이 되자 준호는 유치원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다. 졸업 발표회에서 준호가 작은 북을 두드리며 율동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구나. 준호야, 1학년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물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글도 더 잘 쓰고 싶어요. 수진이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준호 정말 의젓해졌네.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수진이와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수진이가 말했다. 그럼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가끔 무서워요. 너무 행복해서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준호도 건강하게 자랄 거고, 우리도 더 나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사랑할 거야.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행복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은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그런 순진한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장. 그날의 악몽. 201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우리는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을 뵈러 경기도 안산으로 가기로 했다. 준호는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용돈 주신대요. 준호가 차에 타며 신나서 말했다. 그래? 그럼 고맙다고 인사 잘 드려야지. 수진이는 조수석에 앉아 음료수와 과자를 챙겨왔다. 아이, 아빠. 안전하게 운전해요. 길이 좀 밀릴 것 같은데. 알았어. 천천히 갈게. 날씨는 맑았고 기분도 좋았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고, 준호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준호를 위해 산 크리스마스 선물들과 부모님께 드릴 과일들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있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수진이는 준호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운전에 집중했다. 엄마, 이 공주님 왜 이렇게 예뻐요? 준호가 물었다. 우리 준호처럼 마음이 예뻐서 그런가 봐. 그럼 나도 마음 예쁘게 하면 공주님처럼 예뻐져요? 당연하지. 우리 준호가 제일 잘생겼어. 그런 대화를 들으며 나는 행복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안산에 도착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현관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저 유치원에서 발표회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뭐 했는데? 푹 쳤어요. 쿵쿵쿵. 장인어른은 준호를 무릎에 앉히며 용돈을 주셨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계셨다.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집 안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장인어른께서 소주를 권하셨지만 나는 운전해야 한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장모님이 끓여주신 미역국과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다. 사위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장인어른이 물으셨다. 네, 아버님. 다행히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아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다행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어렵다던데.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 사람 곧 과장으로 승진한대요. 오, 그래? 축하한다. 준호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박수를 쳤다. 나는 쑥스러워하며 겸손하게 말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준호는 할아버지와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했다. 나와 수진이는 장모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장모님이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제가 더 좋은 사람 만났죠. 수진이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요. 너희 둘 보면 정말 보기 좋아. 준호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들어가 볼게요. 준호가 피곤해하네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길 조심하고. 장모님은 우리에게 과일과 반찬을 한가득 챙겨주셨다. 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차에 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준호 또 보자.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에 준호는 곧 잠이 들었다. 수진이도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집을 향해 달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예감이 없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고 내일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준호에게 자전거를 선물해주고 연말에는 수진이와 함께 영화나 보러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등 포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트럭이 급정거했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수진이의 비명소리, 그리고 준호의 울음소리. 그 다음은 완전한 정적이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진이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진아. 그것이 내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3장 깨어난 지옥. 병원에서 깨어난 것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본 것은 형이었다. 동생아, 정신 차렸구나. 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에 기관절 개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눈으로만 형을 바라봤다. 형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내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가 들어와서 내게 설명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목뼈와 다리뼈에 골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몇 개월 재활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나는 펜을 달라고 손짓했다.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다. 수진이와 준호는 의사와 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밖에 없었다. 형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펜을 떨어뜨렸다. 종이 위에는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다. 수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다. 목뼈가 부러져서 고통 없이 갔다고.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준호는 사고 당시에는 살아 있었지만 뇌출혈로 이틀 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그곳에 있지도 못했다.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은 내게 장례식 이야기를 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수진이의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자 아버지인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합동으로 장례를 치렀어. 수진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 준호랑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기관절 개술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형은 내 곁에서 함께 울었다. 며칠 후 기관절개관을 제거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형에게 물었다. 형,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 음주운전이었어. 트럭 기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은 돌아오지 않지. 동생아,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이러면 수진이와 준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병원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다. 간호사들이 밥을 먹으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해도 거부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회복해서 뭐 합니까? 살아서 뭐 합니까? 의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이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형은 매일 병원에 와서 내 곁에 있어 주었다. 형수도 자주 와서 죽을 끓여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함을 느낄 수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다. 동생아, 회사에서 문의가 왔어. 언제쯤 복직할 수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직은 생각하지 마세요. 사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생활을 해야지. 생활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한 달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목과 다리의 골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의사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나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거부했다. 그 집에는 수진이와 준호의 흔적들이 너무 많았다. 준호의 장난감들, 수진이의 옷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고문과 같았다. 형, 집은 정리해 주세요. 저는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어디로 가려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형은 걱정했지만 끝까지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내장, 나락으로의 추락. 집을 나온 나는 고시원을 전전했다. 보험금과 약간의 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매일 술을 마셔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깨어나면 또 마셨다. 그것만이 수진이와 준호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다. 컵라면과 빵으로만 연명했다. 고시원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고시원 주인도 나를 불러서 경고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나는 바뀔 수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버틸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고 현장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다. 수진이와 준호가 나를 원망하는 꿈. 내가 운전을 더 조심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 한 달 후 나는 고시원에서 쫓겨났다. 다른 고시원으로 옮겼지만 거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술과 자포자기로 인한 생활태도 때문이었다. 돈도 빠르게 떨어졌다. 매일 술을 사 마시고 제대로 된 식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계속 나갔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반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고시원비도 낼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 고시원에서 나온 날, 나는 가방 하나와 얼마 안 되는 현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지? 나는 거리를 배회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었다.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2019년 여름이었다. 사고가 난 지 반년 만에 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처음 밤을 보낸 날을 잊을 수 없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주변에는 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지하철 종료 시간이 되자 역무원들이 와서 사람들을 깨웠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나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7월의 밤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아니, 내 마음이 차가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셨다. 그것도 사치였지만 술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취해서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지갑이 없어졌다. 마지막 남은 돈까지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다. 나는 웃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진짜 노숙자가 되었다. 먹을 것은 쓰레기통에서 찾았고 잠은 공원이나 지하도에서 잤다. 씻을 곳도 없어서 몸에서는 악취가 났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피해갔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깔끔한 회사원이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가장 힘든 것은 추위와 배고픔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찼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혐오와 경계의 시선이었다. 저기 또 술 냄새 나는 노숙자 있네.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저런 사람들 왜 안 치우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욱 위축되었다. 나도 한때는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서울역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니 나처럼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정신적 문제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박 형님이라는 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60대의 박 형님은 이미 10년 넘게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노숙 생활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젊은 놈, 이렇게 살면 안 돼. 몸 관리를 해야 오래 버틴다. 형님, 저는 오래 버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죽고 싶으면 진작 죽었겠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야. 박 형님은 나에게 공공화장실에서 씻는 법, 무료급식소를 찾는 법,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장소들을 알려주었다. 그분 덕분에 나는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 밤 수진이와 준호의 꿈을 꾸었다. 때로는 행복한 꿈이었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다. 아빠, 왜 여기서 자요? 꿈속에서 준호가 물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해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면 나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다른 노숙자들도 처음에는 신경 쓰더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다.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여름 내내 버텼던 몸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옷도 충분하지 않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박 형님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뭐 해요? 응급실에 가면 일단 치료해줘. 나중에 돈 문제는 그때 생각하고. 결국 박 형님이 억지로 나를 업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지만 나는 주사 한 대만 맞고 나왔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욱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한 곳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술을 구해서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2019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많았다. 나는 지하도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려 했지만 돈이 없으면 쫓겨나기 일쑤였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1년 전 수진이와 준호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생각났다. 우리는 케이크를 사서 함께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다. 아빠 소원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나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선물을 든 채로 바쁘게 지나다녔다. 젊은 놈, 오늘 크리스마스네. 박 형님이 말했다. 그러게요. 가족 생각 많이 나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수진이와 준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없었다. 나는 살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운명적 만남. 2020년 1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또 다른 괴로운 해가 시작된 것뿐이었다. 서울역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추위에 떨며 지하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근처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무료급식소에는 나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우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이기도 했다. 밥을 받아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와서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이런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